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엔 결론을 내달라고 전원위에 거듭 당부했는데 본격적인 토론은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가결됐습니다. 국가자원안보 관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핵심 자원 공급망 관리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 의무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비롯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데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가 4월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을 당부하며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해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위원장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정치개혁에 성공해야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며 전원위가 집중 토론을 통해 4월에는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승자 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냅시다. 전원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 총선을 통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의원 253명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의원 47명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정당에 배분합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입니다. 지역주의 정당 구도 완화와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결의안을 토대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의원 3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계산해 배분하는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전원위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까지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중복 입후보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등 6개 국가전략산업의 시설 투자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을 비롯해 58개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15%로 중소기업은 최대 25%로 상향하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 8%에서 15%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깡통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택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으로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볼 수 있어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죄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 자치법규의 근거에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 등 모두 58건의 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60표, 출석의원 과반이 넘는 찬성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가결 결과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도 동정표로 인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목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은 도덕성 등을 문제 삼은 여당 반발 속에 찬성 156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오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003년에 그 이라크 파병 동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 이후에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영주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라서 이 전원위원회가 공식 구성됐습니다. 지난 27일 예정됐던 전원위원회가 이미 한 차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오늘 구성된 뒤 바로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 본회의 직후 첫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인사말과 그리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공지한 뒤 곧바로 산의했습니다. 이 대신 다음 달 10일부터 달간 연속 토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네. 김영주 부의장이 의사국의 전원위 회의를 가급적 연이어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오늘부터 토론을 진행할 경우 주말로 인해 토론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은 각각 비례와 지역구, 질의 답변 순으로 나눠 토론하게 되고요. 마지막 날엔 종합 토론을 통해 단일한 도출 시도에 나섭니다. 이 대정부질문처럼 발언대로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무위원들과의 질의 답변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이 하루 전 신청을 받아 한 명당 7분씩의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발언을 신청한 의원 수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앞서 진행됐던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 전원위원회에서는 여당 5명, 야당 7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쟁점을 살펴보면요. 이 비례대표 확대가 꼽힙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표 비율이 절반에 달해 국민 의사의 절반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양한 정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의석수 300명 유지 기조에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적지 않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앙대 선거구제 논의에 있어서도 여야는 물론 또 선거구가 합쳐지는 지역의 경우 각 당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죠. 그 여야뿐이 아니라 각 당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좀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원위에서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원위 안건으로 올라간 정개특위안은 이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가지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각 당과 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300명이 300개 안을 들고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전원위원장인 김영주 부의장이 이 다음 달 15일까지 정개특위의 안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의 단일안 도출을 압박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의안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 철회는 안 됩니다. 대신 수정안을 낼 권한이 있는 건데요. 결국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라 내년 총선룰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제는 협상에 나설 여야 원내대표가 곧 교체된다는 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고요. 민주당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새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이끌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 역시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전원위 구성에 앞서서 이번 토론이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선거룰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전원이 생중계를 보니까 김영주 부의장이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우리 국회 방송 생중계를 보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아주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텐데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가 되는 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본회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결과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결이 됐다고요? 네, 이 지난해 2월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돕는 대가로 약 7천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이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찬성 160표를 받아 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하 의원은 구속영장 이 청구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대신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상 발언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이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방탄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임했는데요. 국민의힘 대다수가 찬성했을 경우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 104명과 불체포 특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 6석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약 50표 정도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체포안이 가결된 만큼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안 부결을 두고 민주당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요즘 참 고성이 국회에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고성이 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임기가 오늘 만료된 안영환 반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이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하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반통위 소식이군요. 네, 근데 이걸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겁니다. 네, 안 부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데 국민의힘은 반통위 구성이 법에 따라 여당 셋, 야당 둘로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 전 의원이 포함될 경우 야당 추천 인사가 더 많아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둘로 돼야 하는데 추천 인사가 3명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선 안 부위원장이 야당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목 인사가 추천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 지명, 나머지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 몫입니다. 이 현재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기존 인사가 그대로 이어져와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여당이 2, 야당이 3명인 상황인데요. 이 법에 따라 여당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다시 야당을 추천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 결국 안건은 국민의힘 퇴장 속에서 찬성 156표를 얻어 가결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임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당분간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강민지 기자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28일에 김 후보자, 29일에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오늘 적격 의견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마치면 두 사람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국가자원안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천연가스, 리튬 등과 같은 에너지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주요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자원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주요 에너지와 광물의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도 국가 차원의 일괄된 핵심 자원 공급망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이를 위해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누구나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에 담길 주요 자원에 대한 민간의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민간에도 당연히 비축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저는 비축 의무는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 이건 사실 이미 부과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자원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비축 의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원별로 비축 의무 부여를 다르게 정하고 비축 의무를 부여할 경우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판매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구태여 비축 의무를 한다면은 그거는 판매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요. 이 밖에 직접적인 핵심 자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자원안보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오늘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정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여야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헌정회 등 선배들이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의장이 직접 헌정회를 방문한 건 처음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헌정회가 국가원로 자문단체로 경륜을 모아서 극한 대립 상황의 정치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는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모색하기 위한 국가전략 콜로키움이 열렸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은 북미와 남북 간 상호 비례적 맞대응으로는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북한이 자국의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을 고려해 외교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진 만큼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힘을 키우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낮추고 한미일 협력을 유지할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위주 규율 체계와 개인정보 활용 제약은 국내 AI 스타트업 업계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정보 보호 우선 정책보다 소비자가 원하면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후에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태현 변호사는 소비자가 세무신고 대행 등 직접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밖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리스크를 해소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3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블랙핑크 때문입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방미 준비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한 서신을 수차례 보냈는데 이를 보고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해명이 너무 웃겨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전 세계 웃음거리입니다. 문화행사의 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고 일국의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을 다 날렸다? 그걸 믿으세요?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과 차장의 알력 다툼으로 실장이 튕겨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위계 질서가 이미 엉망인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일정 누락 부분이 국빈 방미를 한 달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상황. 그러면서 대통령실 내 내부 갈등 문제, 대통령실과 외교부 간의 소통 문제, 한일 정상외교 후폭풍 등의 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과 김태호 안보실 1차장과의 갈등설도 꾸준히 얘기됐던 부분이죠. 단순히 그런 거 가지고 사임을 하셨겠습니까?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미의 이런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면 함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사임을 결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실력이 뛰어난 인사거든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공백 없이 이 내용들을 차질하게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력 다툼에 더한 갈등설 등이 제기되면서 여당에선 경질이 아닌 자진 사퇴란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사퇴 불과 1시간 만에 후임 인선을 내정한 점 또한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습니까? 그간 외교 참사에는 끄덕없더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명확한 이유를 직접 밝히란 야당의 공세 속 신임 안보실장이 원팀을 강조하는 일성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방미를 한 달 남짓 앞둔 시기인 만큼 하루빨리 잡음을 없애고 국익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사과, 일도 없답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받은 점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무장관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도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당장 복당하지도 않을 거고요. 복당 논의를 왜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저는 그 프레임이 몹시 유감입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철험회 소속 의원들 몇몇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민영배 의원만한 그런 전사가 없다. 민주당에는 꼭 필요하다.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민영배 복당시켜야 된다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적으로 민영배 의원 복당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도부가 결단하셔야 된다.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을 향해서 선량한 이웃을 가장해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인 파렴치한과 같다면서 맹 비판했는데요.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순간 헌재에서도 일부가 인용했던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헌재 판단을 수용하지 않은 채 사과할 마음이 1도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인 민영배 의원. 그의 복당 시도가 내홍 가득한 민주당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어저께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져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사안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이제 부인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전격 사퇴를 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고 4월에 이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전날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퇴에 부인을 하는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의 표명의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말씀 들어볼까요? 예, 먼저.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의 이런 정도의 인사는 어떻게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 상황은 이제 교체가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후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이제 그 미국 측이 제안한 우리 그 가수죠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의 어떤 문화 행사 이건 원래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한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 6번, 7번 정도 미국 측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국가안보실에 올라가서 이게 그냥 계속 그냥 현안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됐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보고를 받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동안의 한일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누적된 네. 여러 가지의 작은 실수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 간에 뭐 알력설까지 있는데 네.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통령실 인사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저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로 결국 경질에 가까운 사퇴 형식을 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알력설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레이디 가가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문화 공연에 대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보고 누락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한미 또 한일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미비한 점들이 이제 쌓여서 뭐 경질 그 성격을 띈 뭐 자진 사퇴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이렇게 분위기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같다 정도 설명을 하는 거죠. 또 대변인한테 물어봐도 아니 후임자가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임자가 왜 바뀌었느냐. 후임자가 훌륭하다. 딴 얘기 쪽으로 돌리나요? 네,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다 공개하기 어려운 네. 내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외교가에서 이 안보실장하고 1차장 김태우 1차장하고 좀 그동안 마찰이 잦았다 이런 얘기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네. 김태우 1차장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확실하게 속도감 있게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노선이고요. 김성한 실장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 쪽, 외교부 장관 이쪽 라인은 외교라는 게 이렇게 너무 서둘러는 안 된다. 좀 신중하게 가자. 이제 이런 태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알력 같은 것도 좀 있고 했던 참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일정 조정하면서 이제 사달이 난 것 같고요. 어제 낮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찬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유임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갑자기 또 경질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사실은 왜 바뀌었는지 또 새로 발탁한 안보실장한테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중요한 자리예요. 네. 지금 홍보수석하고 대변인도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국빈 방문 이후까지도 약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 50년 지기 친구고 그래서 이제 읍참마속이냐 뭐 알력 다툼이냐 뭐 이런 또 그거는요. 대통령이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안보실장을 시켰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한 실장도 굉장히 경력 막역지우였던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네. 그렇지만 안보실장을 할 만큼 충분히 이제 능력과 경륜이 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는 사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는 좀 민간 영역이 있으니까 융통성이 있는데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대로 우리 국익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보다 더 중요한 핵심 참모고 그래서 이제 신임하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썼는데 어쨌든 안보실장하고 제1차장 김태우 실장하고의 어떤 노선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1차장 쪽 노선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전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 쪽의 분위기는 좀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뭐 공통점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처음부터 라인업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외교는 외교에 학자 출신이 있을 수 있고 외교안보에 네. 그다음에 현장 실무형 외교관 출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고 안보실 차장도 전부 학자 출신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비서관들만 직업외교관 출신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라인업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장이든 뭐 차장이든 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을 현장 외교관 출신을 시키면 조금 더 조화롭게 매끄럽게 이 외교안보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게 국가안보실이잖아요. 여기에는 외교 안보를 다 사실은 핸들링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외교 라인만 갖다 놓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화가 처음부터 저는 조금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지휘 체계가 이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좀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던데요. 아니요, 지휘 체계는 분명하죠. 안보실장이 더 상급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알력설이고 오히려 그건 꼭 대통령실 밀려 튕겨 나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그 이제 대통령실뿐만 아니고요. 어떤 조직에서든 뭐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 뭐 그 부사장보다 그 상무가 더 실세래더라. 오너하고 더 가깝대더라. 이제 이런 직급보다 이제 실세. 뭐 역할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은 좀 좋지 않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김성환 실장이 그동안 뭐 허수아비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들 이제 교체가 있을 때마다 명확하게 그 교체 사유를 밝혀주는 사례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이번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글쎄 저는 뭐 그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대 정부의 어느 누구도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에서 인사교체가 있을 때 설명을 제대로 안 했고 또 설명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됐다는 게 아니고 뭐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돼서 뭐 대개 이런 식의 설명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청와대나 대통령실 이 이른바 구중심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아주 내막 뭐 이런 것들은요. 원래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설명한다고 또 그걸 믿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교체에 대한 뭐 설명에 너무 그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뭐 넘어가면 아쉬움은 되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참모 또는 장관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인사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이제 안보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뭐 좋습니다. 뭐 김성환 실장을 교체한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좋은데 새 그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 정도는 대통령이 뭐 직접 텔레비전 앞에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코멘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억측이 좀 더 많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후임 그 조태용 이제 주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급히 불러들여서 이제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이 4월 방미 앞두고 이제 그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조태용 전 주미대사가 경기고 서울대 출신인 KS 라인 일명 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작년에 그 내각을 구성하면서 이제 KS 라인이 이제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대통령 그 비서실장 김대기 실장도 같은 KS 라인, 또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같은 KS 라인인데 거기다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이 좀 많이 눈에 띄고 검사 출신을 너무 중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 정책에 있어서 이제 스펙트럼이 좁고 너무 제한되고 편중적인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까요? 대통령이 서울법대 나오셨고요. 아무래도 좀 아는 사람이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통령제에서. 그래서 서울법대 편중이다. 이건 좀 비판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KS가 무슨 말인지 지금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경기고등학교 과거에 이제 시험 보고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뭐 대략 그런 순서였습니다. 물론 서울고나 경복고는 우리도 공부 잘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른바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KS. 우리나라 이제 공산품 중에 KS 마크라고 있었죠. 그래서 1등만 계속한 사람한테 이제 KS 마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65세 이상입니다. 58년생부터 65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58년생부터는 이른바 그 고교 평준화, 뺑뺑이 세대라고 하죠.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중앙고등학교를 그 추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65세 이하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고요. KS 라인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 조태용 실장을 뭐 KS 라인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분이 아무튼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근무를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어떤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별로 없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좀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업 외교관이죠. 조태용 주미대사는. 그리고 이제 업무의 연속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미국 한다고 할 때요. 그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거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그다음에 주미대사관입니다. 근데 주미대사를 지금 현직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 연속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아마 그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저는 그 조태용 대사를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 그 이제 임용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오히려 과거에 국가안보실 차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직업외교관 출신이고 현재 주미대사고 그러면 실제 외교 실무적으로는 지금 그 뭐 비교를 해서 안 되지만 뭐 김성한 실장이나 아니면 뭐 김태호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실무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이 연속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서울법대 출신이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능력 위주의 인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저렇게 되면 이른바 뭐 상위권 대학 출신들이 대거 관직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 실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정치적 부담 이런 걸 감수하면서 나는 능력 위주로 할 거야. 인재 발탁의 기준이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본다면 인재풀을 조금 폭넓게 기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최병국 의원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 쪽에 그 비밀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항상 나는 능력 위주로 사람을 발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사실은 안배를 하는 겁니다. 학교도 좀 안배를 하고 또 남녀 성별 비율도 안배를 하고 또 출신 지역도 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발탁된 사람은 나는 능력에 의해서 발탁된 거다. 이렇게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기술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능력 위주로 본인이 보기에 능력 위주로 이렇게 발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서울법대 출신들이 좀 너무 많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내로남불 또 방탄 뭐 이런 이제 또 비판에 이제 직면하게 된 상황인데요. 뭐 오늘 그 가결 요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냥 민주당 결정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국민의힘은 더군다나 찬성을 하겠다. 포기각서 50명이 있었죠. 뿐만 아니고 찬성을 하겠다. 뭐 권고적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찬성을 하겠다고 이미 거의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석은 115명이고 그래서 이제 한 뭐 110명 이 안팎 정도가 아마 참석을 했을 겁니다. 오늘. 그랬을 경우에 뭐 대부분 다 찬성을 했다고 보더라도 160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0명 정도가 이제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넘어왔다. 무소속이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정의당은 이제 찬성했다고 보면 40에서 45 정도 이 정도의 숫자가 이제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은 뭐 거의 완벽하게 반대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략 그때 뭐 한 25에서 30표 정도가 이제 이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이탈표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하영재 의원의 혐의가 좀 다르긴 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더 위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내로남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다 정치 탄압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아 그거는 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래저래 민주당은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뭐 지지율이나 이런 데에 결국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영재 의원의 이제 체포 동의안이 노웅래 이재명 대표 이 두 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 눈으로 보면 뭐 비슷한 사안이죠. 다만 이재명, 노웅래 두 분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요. 네. 하영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그것도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덕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뭐 욕을 안 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걸 가지고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공격을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과돼서 그런지 아직은 별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의원들이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또 이야기도 이제 뭐 나오는 상황들을 보고 또 이야기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가 이제 그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CCTV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뇌물을 막으려고 설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CCTV가 사실 이게 뭐 녹화가 되지 않았다 아니면 뭐 비서실에 CCTV가 없고 시장실에만 있었다 여러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두 분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법정에서 내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앞으로 이제 대장동 의혹이 어떤 국면으로 또 치닫게 될지 요 전망까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어느 분 먼저 말씀? 자 우선 CCTV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도 이제 성남시장실을 제가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들어가면서 성남시장 비서실이 있고요. 네. 그 비서실을 통과해서 또 하나의 문을 열어야 시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장실에는 CCTV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작동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 내가 이만저만해서 여기다 CCTV를 달아서 이랬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로 보여요. 그거는. 네. 그게 작동이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저께 있었던 재판은 정진상 전 실장 재판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CCTV는 정진상 실장 방에 CCTV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있다면 작동되느냐 이거 문제거든요. 네. 거기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아, 비서실에는 없고. 비서실에는 없고. 네. 그리고 대신 거기에는 정진상 실장 앉는 자리에 칸막이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칸막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비서실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진상 실장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칸막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데 거기에 CCTV는 없고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장실에는 있고 시장 비서실에는 없고. 네. 그런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뇌물은 그러면 시장한테 직접 주는 케이스도 있고 뭐 비서를 통해서 주는 그런 뭐 케이스로도 그렇게도 이제 건가요? 할 수도 있고 사실 CCTV라는 거는 늘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CCTV를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를 달아놨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는데 하나 다른 거잖아요. 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CCTV가 있어서 뇌물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단순 논리고요. 네. 사실은 그걸 피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CCTV와 뭐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거에 이 밀접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CCTV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뭐 말씀을 듣도록 하고 대장동 이제 뭐 그리고 내일 재판은 네. 대장동 관련 재판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은 두 가지입니다. 백현동 문제하고 김문기 씨죠. 네. 백현동 문제는 유동규 씨가 잘 몰라요. 근데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걸로 네. 내일 증언석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대장동과 관련 없고 네. 김문기 씨를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유동규 씨가 이제 사실은 뭐 지난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겁니다. 같이 근데 골프 치고. 아마 분위기로 볼 때는 네. 두 사람이 거의 눈도 안 마주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CCTV 공방이든 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런 공방이든 이거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쪽 주장만 가지고 뭐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결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텔레비전에 또 비칠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물어볼 테고 나올 때 또 뭐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뭐 이제 이런 거를 또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되고 네. 이 상황 자체가 아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대표를 만류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바로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때 만류를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분들 예상대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사법 리스크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과정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정치 리스크 또는 총선 리스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같이 이제 그 마주하는 장면이 내일 또 언론을 많이 장식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 마지막 이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한 그 의혹을 받고 이제 어제 밤늦게 과연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신병에 대한 처리가 될지 추미애 관심사였는데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의혹은 이제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두고 점수를 이제 깎았고 4년으로 할 수 있는데 재승인을 3년으로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관련한 그 의혹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이제 기각을 결정한 이유를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과연 이번 그 기각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이건 뭐 판사가 직접 밝혔어요. 그래서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네.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구속시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네. 또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가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기 방어권을 그런 차원을 넘어서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기각한다.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요. 그렇다고 영장이 기각된 거지 무죄 판결 받은 건 아닙니다. 불구속 기소가 이제 뭐 전망이 당연하죠. 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는데 기소 안 하겠습니까? 네. 100% 기소하는 거고요. 결국 한상혁 위원장의 유무죄 이거는 나중에 법원 재판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가 좀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국장 구속됐죠. 과장 구속됐죠. 그다음에 이 재승인 심사위원장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증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는데 네. 이 조작한 것이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로 조작했다. 이 진술을 검찰이 못 받아낸 겁니다. 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자기는 그걸 보고받지 못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왜 조작하겠습니까? 지시 없이는 전 조작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나 그거는 저의 관측이고 이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안 드러났다고 봐요. 네. 그게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미흡했고 네. 아마 검찰이 이 부분을 보완 수사를 해서 저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다시 청구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뭐 하신 이게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검찰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검찰이라는 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혐의를 걸어서 뭐 기소할 수 있고 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어떤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 일인지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거 그냥 기소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가리면 되거든요. 네. 검찰이 좀 구속영장 재청구는 좀 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신병과 관련한 앞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 또 이제 검찰의 앞으로 이제 행위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그때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한 이슈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환영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평생 검사를 하고 검찰에서만 일을 했고요. 뭐 경제나 외교안보 분야에 아무래도 좀 미숙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좀 난맥을 좀 많이 보였고요. 네. 급기야 최근에는 그 참모진을 약간 이상하게 이상한 방식으로 경질 하면서 좀 그 불필요한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이거 뭐 여야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고요. 또 곧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국익 차원에서 챙길 걸 이제 확실히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외교안보는 연습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범죄 혐의로 보면 뭐 다 위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둘은 부결이 됐고 하나는 가결이 됐다.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거기에 기여한 거는 민주당이다. 네. 이런 점에서 제가 민주당의 두 얼굴, 이중잣대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 정치컬러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소식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